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강한 의욕으로 G7을 미국에서 추진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다른 나라 정상들이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여봤자 의미가 없으므로 개최의 의욕을 잃고 미국은 올해 G7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모이기는 더 어려웠지만 G7이 개최가 안 된 것은 4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바이든은 최종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여 대통령 당선에 쐐기까지 박은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G7 참여를 요구했고 누구보다도 가장 G11 구상을 적극적으로 밝혔기에 트럼프 때 한국이 G7에 합류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미국의 G7 회의가 코로나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좌절되며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G7에 합류하는 것을 가장 반대해온 곳은 일본으로 한국이 초대국으로 한 번 정도 참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G11으로 확대되는 것은 결사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 회의가 좌절된 걸 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일본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에 직접 연락해서 한국 G11 입성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끝까지 한국이 국제무대로 못 나오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차례가 지나가 버린 것을 환호할 것입니다. 일본 극우 채널 등에서는 골치 아픈 트럼프의 한국 G7 합류 문제가 넘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G7을 다시 개최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며 그동안은 조용하겠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음을 일본 언론은 직감하고 관련 기사를 낸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영국 정부는 한국을 내년 영국 G7 회의에 초대하겠다는 것인데 영국은 한 수를 더 뜬다는 말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지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G7 회의에 한국과 함께 호주와 인도를 G7 회의에 동시에 초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리스 영국 총리가 트럼프와 절친이다 혹은 비슷한 컬러의 정치 성향이라서 그랬다는 등 분석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라면 일본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G7에서 초대 국가를 아예 초대가 아니라 정식 멤버로 자리 잡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D10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D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디마크라시로 서방 민주주의의 네트워크 연합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포함한 G11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G11 합류 제안에 자신들은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D10 구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흐름을 타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은 위기를 느낍니다. 만약 영국 정부 혼자서만 한국이 포함된 G7 확대를 주장한다면 괜찮겠지만 G7 확대 문제가 서방 전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경우엔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G7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다자주의자이며 트럼프가 망쳐버린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겠고 앞으로 미국 동맹들을 소중히 여겨서 좀 더 미국과 민주주의 세계를 견고하게 다지겠다며 나옵니다. G7 중에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과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바이든은 이들과 함께 한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하는 D10 구상에 동일하게 찬성하는 맥락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색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 거진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구시대의 G7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예전보다 존재감이 커진 중국을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힘을 합쳐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미국 애틀란틱 싱크탱크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대로 된 정보를 초기에 제공하지 않은 데다 선진국 간의 연대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은 점도 있다면서 앞으로 G7을 확대한 D10을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바이러스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현 초기에 의료 장비를 대부분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마스크나 방역복을 수입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훨씬 커진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 의료 장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 자칫 서방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화학전이 비슷하게 펼쳐지고 이것이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대결로 가게 되면 자칫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G7은 자신들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며 G7의 힘을 보탤 국가들을 찾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 매우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방역에 허덕이고 있을 때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방역을 지켜낸 가장 민주적인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미국과 독일 등 G7의 핵심 국가들이었고 한국에 끊임없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IT를 활용한 방역 기술은 물론 바이오테크를 이용한 진단키트 및 코로나 치료제 생산 능력 등은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이 환호할 만한 요소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만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G7에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다양한 전략 연구소를 비롯해서 서방사회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을 정식 멤버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겠다는 서방사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에 독일은 군함을 파견해 대중국 포위망에 합세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영국도 내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을 찾을 예정으로 중국 견제 의사를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이 더 힘을 받게 하려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한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이든도 여러 차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린치핀이라며 일본과 함께 군사적 동맹에 힘을 보태길 기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세계 군사력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G7 국가 중에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의 파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오히려 G7 확대판 D10에 러브콜을 받으며 정식 멤버로 입성함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편 미영 중심 네트워크 파이브아이즈 멤버인 호주가 중국에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중요 이유입니다. 이들은 호주가 당하는 보복을 서방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호주도 G7에 포함하여 한국과 함께 D10 구상에 넣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을 단독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국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 멤버의 수혈은 G7이 오히려 바라고 있으며 힘이 빠져버린 일본, 이탈리아 등 기존에 약화된 G7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여론은 곱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며 중국과 협력하며 북한을 지원하는 등 공산화가 되어간다는 말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국제무대로 나오게 되면 동북아시아 유일 G7 국가의 일본 위상이 약화되니까 한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 G7 확대는 더 이상 일본 독단으로 반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G7은 만장일치로 멤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일본이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스가 총리가 아베와는 다른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서 스가는 아베와 다르다며 한국에 대한 논조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스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일본의 공식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비방이 사라진 게 확인 가능하다며 이는 스가 총리가 아베와 같은 극우적 색채보다는 주변국과 조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일본과의 몇몇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방의 요구를 쉽게 물리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베는 집권기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자신의 극우색을 그대로 드러내며 미국이 반대하는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서방에서 한국의 G7 합류를 강력히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서방 모든 국가들이 빠르게 중국을 대항할 대열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중요 시점이며 일본도 이들과 생각을 비슷하게 가져간다면 단순히 시샘과 질투 혹은 일본의 체면 때문에 한국이 G7에 합류하는 방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물론 아직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다양한 채널에서 G7 확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로운 힘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며 한국은 높아진 위상으로 G7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일 코로나19 완치 159명 늘어 총 5,567명 완치율 56.30%으로 이태리, 스페인, 중국과 비교하면 방역을 매우 잘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 이태리, 스페인, 중국 후베이성의 열악한 위생관념과 의료 수준, 초기 격리 치료에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우한시 진인탄 병원 소속 의사 7명은 의학저널 란셋을 통해 우한폐렴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진인탄 병원은 우한폐렴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하나이다. 이들 연구진은 논문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은 지난해 12월 1일에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한 달이면 골든타임을 한참 지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시를 중심으로 후베이성에 퍼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후베이성의 의료 수준이 선진국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어떻게든지 경중일 때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태리, 스페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사망자 수가 급증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단기간에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현지 병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진은 한정돼 있는데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 제때 적절한 치료가 어렵고 병원을 찾아가도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태리, 스페인, 중국 후베이성 지역은 단기간에 많은 환자들이 속출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해 사망 환자가 많은 것이다. 이태리의 경우 최초 감염 원인 영번 확진자 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슈퍼 전파자가 생기면서 지역 감염을 촉발시켰다. 이탈리아 당국은 최초 바이러스 감염자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코로나 확진자의 시작점을 찾지 못하니 구체적인 확산 경로 파악은 당연히 할 수 없었고 잠재적인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거리에 돌아다니게 되면서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의 감염에 노출된 것이다. 한국이 방역강국으로 떠오른 이유. 한국은 중증 환자가 곧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으며 이태리, 스페인, 중국과 의료 전달 체계가 다르다. 임상 TF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들 상태를 논의해보면 80% 이상은 임상적으로 중증은 아니었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감염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5%를 찾아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고 효과가 있었다. 또 선진화된 의료 기술이 큰 도움이 되는데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없지만 일종의 대증요법인 서포티브 케어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체 치료제로 말라리아 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등을 찾아 완치율이 올라갔다. 서포티브 케어는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를 쓰고 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쓰고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 공급을 해주는 등의 치료 방식을 말한다. 환자의 상황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은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태리, 스페인, 중국보다 치사율이 낮게 나온다. 한편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잘 구비된 것과 메르스 사태를 통한 교훈으로 국민 모두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의 중동지역 사망률 34%에 비해 우리나라는 20%였는데 초반에 뻥 뚫린 방어벽을 다시 구축하면서 마련된 선진화된 응급의료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이다. 또한 명지병원과 원광대 병원 등 민간 병원에서도 에크모를 구비하고 음압격리 병상을 운영한 점, 모의 훈련 등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해왔던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명지병원 안광용 대외협력실장은 메르스 사태, 그 이전의 신종플루 사태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비상대응 체제 시스템에 들어갔다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직접 알리는 것이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동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선제 조처를 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2017년 OECD에서 발표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서유럽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1.7개로 OECD 국가 평균 4.7개보다 2.5배 정도 많다. 이번 코로나19는 갑자기 터진 거라 대응이 완벽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나라가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일본의 경제는 한국과 중국에 의해 역전되었다. 일본이 무너지면 한국은 무너질까? 요즘 유튜브를 볼 때마다 일본이 망한다는 동영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단기적으로 망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험 요소가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높아서 일본이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불매 운동이 처음 나왔을 때 일본 제품 불매에 응원하는 입장에서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기만 극복하면 오히려 일본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대부분 적중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큰 타격 없이 여전히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으며 일본 소재 기업들만 도산 직전까지 갔으며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대마도와 일부 소도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기사들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고 무역 전쟁도 잘 극복하는 한국 이외 일본이 망하면 같이 망한다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는 이유는 일본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이 망할 거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GDP 대비 236%에 달하는 부채로 일본이 망한다? 국가 부채가 높으면 국가가 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부채 순위에 포함된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5위가 미국이며 7위 프랑스, 10위가 영국입니다. 일본의 부채가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 중 부채가 많은 나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가 막장인 그리스가 OECD 회원국 중 184%로 일본 다음으로 높아 역시 국가가 막장인 나라가 부채가 높아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 폭락을 경험한 베네수엘라의 부채는 의외로 GDP 대비 37%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는데 반대로 일본의 물가는 그리 상승하지 않았고 일본의 국채를 해외가 아닌 자국의 은행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진 빚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도 해외의 눈치를 안 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찍어내는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일본이 망한다? 분명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이고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운 나라 중 하나이고 이민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본은 미래가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일본이 망한다면 우리나라도 망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입니다.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중국은 막대한 인구가 있고 일본은 원래 내수 시장이 탄탄한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